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연일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특히나 이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질 예정이라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에 따라서 향후 이 시장 분위기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뉴욕 증시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중국 시장과 관련된 이슈일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전 이슈들 챙겨보면서 오늘장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증시 이슈까지 모두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짚어주실 전문가님 먼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 발표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연일 상승을 좀 마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일 미국 3대 지수는 금리 하락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1포인트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5%, S&P 500도 1.6%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3일 연속 지금 상승세인데요. 전체적으로 5% 내외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는데 이후 미국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상승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3,861포인트를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건 9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3,8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 부동산, 소재, 커뮤니케이션, 임의 소비재 등이 2%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코카콜라, GM 등이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후반 그렇지만 이제 장 종료 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시장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시간 외에서 6%대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 내에서 6%대 하락을 기록을 하는 두 개 회사가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주택가격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S&P CS 20대 도시 주택가구 지수는 13.1%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시장 예상치 14.4%, 그다음에 전월 16%에 비해서 크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택지수는 22년 4월 21.2% 상승률을 기록한 걸 정점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월간 상승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10월 달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102.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준치 100을 넘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지난 9월 달 107.8포인트에 비해서 좀 크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를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금리가 12월 기준금리 인상폭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월달 국채금리는 4.1%로 전일 대비 12bp 정도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장중에는 4.05%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 금리 같은 경우는 4.481%로 전월 대비 한 1.7bp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이렇게 채권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에 그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2월 달 FOMC 회의에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촉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달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12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bp가 아니라 50bp 인상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 단순히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에서 장기물에 대한 바이백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시장 유동성을 쪼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향후 기준금리 상승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패드워치가 그 12월 달 기준금리 인상 폭을 약간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75bp 인상설이 다수였다라고 하게 되면 전일자는 4.50bp 인상과 75bp 인상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의 50bp 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월말 월초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12월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84.97달러로 전일보다 0.46% 상승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110.9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의 신임 총리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파운드화가 안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유로화도 페러티 수준으로 근접을 했다라는 게 달러 인덱스를 낮춘 중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축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시장에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슈퍼위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이외에도 저희가 좀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들에 대한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 3분기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S&P 기업의 한 3분의 1 정도인 161개 기업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30개 기업 중에서 12개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몰려 있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내일은 메타, 그다음에 27일은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항공 관련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우스웨스트 항공, 그다음에 제트블루 항공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자동차 관련주는 GM이, 포드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관련주로는 쉐브론이나 엑슨모빌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여행 관련주는 허츠, 힐튼, 윈덤 호텔 앤 리조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매 관련주로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킴벨리 클라크,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회사가 발표가 되고요. 카드 관련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제 시장 눈높이가 많이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에 발표한 기업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71%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5년 평균 실적치를 상회할 비율이 77%였다라는 거에 비해서는 그거에 비해 상당히 좀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시장 예측치가 높게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시장 예측치가 높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3분기에 기업들의 이제 예상 실적치를 크게 낮췄던 것이 가장 큰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3분기 수익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실적을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과 관련돼서
뭐 중요하게 이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이 지금 몇 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 관련주에 대한 실적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소비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일단 미국에서 그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GDP 성장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 기업들이 작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들을 꾸준하게 인상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이나 순이익 실적은 뭐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개선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과연 그 제품 가격에 인상하는 그 비율만큼 매출이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한 관심 분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뭐 소비재 관련된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카드 회사에 대한 실적본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카드사들의 이제 매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과거와는 어떠한 구매 패턴이 달라지는지 여부도 같이 판단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원자재 부품 등에 대한 공급망 문제 이슈가 과연 지속되는지 여부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서 제품 생산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축소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포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달에 차량 부족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서 하반기 차량 인도 대수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실적 발표한 GE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했었던 제록스 같은 경우도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실적도 부진했지만 하반기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이런 공급망 이슈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강달러 현상으로 인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 관심사입니다. 미국 기업의 매출의 절반 정도가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한 3M의 경우도 강달러 영향으로 3분기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향후에 이제 계속 발표되는 기업들의 이런 이제 해외 부분 매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을 볼 때 시장 예상치, 물론 이제 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그와 더불어 작년 실적 대비 얼마만큼 증감이 있었는지도 같이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작년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작년 실적보다 둔화된 그런 이제 기업 매출 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시장 예상치보다 높다라는 거에만 주목하시는 것보다는 작년 대비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같이 확인해서 주식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지금 현재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 대체적으로 예상치를 웃돌고는 있지만 이게 작년 대비 혹은 그 이전 대비 얼만큼 실적이 나왔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실적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짚어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국내 증시가 지금 국내외 경제 여건 불안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발 불확실성으로 이제 상쇄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중국의 시진핑 3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지금 큰 폭으로 변동성을 갖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같은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그 레고랜드 ABCP에서 촉발된 국내 이제 채권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정성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금융당국 개입으로 인해서 국고채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화돼 있긴 하지만 크레딧물이라고 불리는 이제 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트리플 A나 아니면 더블 A급의 신용등급이 매우 높은 그런 기업들도 채권 발행이 연기되거나 지금 유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부분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 3천억 정도의 순매수 규모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대표주 중심으로 순매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월 달에만 1조 2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고요. SK 하이닉스도 8,400억, 그다음에 삼성 SDI가 3,600억, LG 에너지 솔루션이 2,800억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제 그 관련주 순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좀 특이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외국인들의 아마 순매수는 아마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국내의 증시 금융 여건의 불안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도 약간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증시는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의 그 실적 부진에 따른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특히 중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동저화하는 그런 현상이 심화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30분에 개장이 되고 있는 중국 증시의 움직임에 좀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위안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화 환율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중요하게 해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도 당분간은 코스피 기준으로 2100에서 2300포인트 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아직까지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이 계속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는 회사와 나쁘게 나오는 회사가 같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 회사 중에서 향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해서 국내 이제 대표주들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세도 꾸준히 유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같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다든가 하게 되면 아마 현금 비중을 다소 늘리는 그런 전략이 아직은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국내 증시 작전 또 제대로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작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어제 우리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는데 결국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까요? 예,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지수 자체만 봤을 때는 좀 큰 등락 없이 좀 변동성만 나온 하루였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3일 연속 이제 고저 차이는 한 2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50선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좀 저항 라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시 라인 자체로 봤을 때는
2200선에서 2250선의 어떤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SDI가 좀 지수를 방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은 이제 61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초반에 좀 지수를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뭐 건설, 증권, 화학, 철강 섹터는 좀 약세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좀 이제 좀 체크해봐야 될 게 2차 전지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제 악재가 좀 겹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에 대한 여파 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에서 공화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이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우려감이 계속 섞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어제는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외의 재료들 같은 경우는 좀 소강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영국 정치라든지 일본의 엔화, 뭐 우리나라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이제 해결에 대한 부분은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응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 확산에 대한 우려는 좀 일부 진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소강 상태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아직까지 뭐 확실한 결론은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달간 거의 엔화 방어에만 지금 570억 달러를 좀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좀 그러한 방어 정책으로 해서 좀 약간 주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좀 급락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에서 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증시의 하락, 상승 이런 좀 중국 증시의 흐름에 우리나라도 좀 장중에 갖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FP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최근 말썽이 중국입니다.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제 국내 증시 흐름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는 섹터별로 이 자세하게 종목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방산주와 관련된 내용을 또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최근 이 K방산과 관련돼서는 수출 잭팟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폴란드와 관련돼서 이런 중요한 모멘텀을 통해 K방산주들이 앞으로 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 수출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잭팟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방산주들이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요즘 좀 섹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요즘 워낙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가가 하향되는 어떤 그리고 이제 좀 부정적인 전망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수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좀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게 좀 방산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폴란드 국방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K 방산에서 거의 3종 세트를 좀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2 전차, 현대 로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K9 자주포는 이제 한화 디펜스, FA50 경공격기 같은 경우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좀 나온 건데 요 3종을 좀 대량으로 구매를 했죠. 그래서 1차 수출액 같은 경우는 12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데 10여 년간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수출액이 지금 모두 합치게 되면 수출 규모 같은 경우는 25조에서 최대 40조 원까지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최대 지금 수주를 좀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최고의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에 지금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하나 디펜스에 지금 천물을 좀 추가적으로 도입할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폴란드 수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잭팟이 터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지금 폴란드가 지금 우리나라에 좀 이제 무기를 좀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바로 옆에 지금 있는 나라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뚫리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폴란드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 때문에 지금 폴란드가 상당히 우크라이나에 많은 좀 무기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좀 무기의 공백을 우리나라 무기로 지금 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무기를 좀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제작도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단가도 훨씬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를 좀 채택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수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밑에 땅에 있던 좀 보지 않았던 산업인데요. 올해 지금 이제 수출액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방산 수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수출액이 지금 한 70억 달러였는데 이미 지금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말까지 좀 여러 개의 좀 수주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호주라든지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그다음에 이집트 K2 전차까지 모두 지금 우리가 수주를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지금 이제 200억 달러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에 좀 잭팟이 확실히 터진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다시 이제 좀 구조적인 부분들, 최근에 좀 ESG 경영 관련돼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좀 방산주는 ESG 경영에서 많이 좀 제외가 됐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이라든지 어떤 이런 무기의 어떤 그런 좀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제외가 됐었는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ESG 관련돼서 투자의 어떤 시각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방산도 ESG에 어떻게 보면 조금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결국 기관에 어떻게 보면 자금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 관련된 섹터의 좀 시각도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수주의 어떤 최전선에 있는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최근 시장에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은 방산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수출 잭팟이 터진 섹터이기 때문에 다뤄봤는데 이 수출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비슷하게 떠오르는 것이 조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매수 타이밍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수출 잭팟이 터졌으니 언제쯤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종목과 관련돼서는 어떤 방산주들이 저희가 좀 골라서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한 2개, 3개 정도 지금 네. 탑픽을 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방산하면 떠오르는 지금 일반 기업은 좀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약간 중간 지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열사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방산의 좀 최전방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인수전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군함까지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그 포트폴리오가 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는 방산을 얘기하지만 이제 우주항공까지도 같이 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나로월이라든지 결국 이제 로켓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여기다가 또 어떻게 보면 인공위성까지도 좀 어느 정도 탑재할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다양화가 좀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대장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저점, 특히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은 일단은 빠르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단기 바닥을 지지하면서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4만 원대 초반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주가의 좀 흔들림에 따라서 지수의 흔들림에 따라서 같이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면서 좀 4만 원대 지지가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6만 원대에서 좀 안착을 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달리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좀 기관 투자자들의 좀 약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5만 5천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 그래도 약간 밸류에이션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저점을 잡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체크가 되고 나서 충분히 좀 분할 매수도 관점으로 해서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좀 탑픽을 좀 정해 두시고 좀 주가의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에 대해서 대표적인 종목과 더불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FP님 그렇다면 오늘장 저희 작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미국에서 계속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3분기 실적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그다음 내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 상세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그 주가의 방향성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좀 모멘텀이라든지 동력은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물가 지표라든지 정책의 변화 같은 경우는 여전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오르고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1,430원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0월 들어서 그래도 이제 주요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복세를 좀 살짝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조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4분기에 좀 전통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기술적인 반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달 어떻게 보면 이제 급락을 하고 다시 좀 반등하고 한두 달 또 급락하고 반등하는 좀 이런 패턴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10월 달, 11월 달 좀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제가 볼 때는 예상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종목별 장세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게임과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다음에 엔터주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업종별로 약간 좀 순환매가 조금씩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좀 실적 대비해서 좀 매수세가 좀 공백이 좀 많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좀 관심은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정리해주고 계실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 미 증시의 주요 기술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뒀었습니다.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상승한 영향을 받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중국 증시 변동성과 함께 외인의 매수세가 축소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며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연고점을 뚫고 출발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후에 개방적 인사들이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 인사들로 교체가 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반영이 됐었죠. 그러면서 위안화 가치가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원화까지 이에 반응을 하면서 연고점을 넘어섰지만 외환당국의 개입과 내고 등에 밀리면서 1,430원대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특히 어제 가장 핫했던 이슈는 3년여의 긴 시간을 견디고 상장을 재개한 코오롱 티슈진의 상한가가 아닐까 하는데요. 최근 거래 재개된 신라젠 등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포스코 케미칼의 상승, 또 3분기 기대치로 하회하면서 장중 신저가를 갱신한 현대차의 하락이 눈에 띄는 하루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엔 장전에 체크해봐야 될 이슈 분석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정유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IRA 타격이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서 정유 업계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이슈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법안에 따라서 내년부터 친환경 항공유에 새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정유 업계에 비상이 걸린 건데요. IRA를 계기로 친환경 항공유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인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국내 정유사들의 항공유 수출에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대미 최대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입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IRA 타격이 자동차, 반도체 등에 이어서 정유업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국내 정유업계는 석유, 화학 연료를 재료로 한 항공유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유 수출 규모를 보면 올해 1에서 8월까지 기준 수출 규모가 77억 9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에서 미국향 수출액은 26억 8천만 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 통관 통계에서도 지난해 국내 석유 제품 수출액은 약 54조 9,700억 원으로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IRA 법안 세부 규정을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사용 판매되는 지속 가능한 항복 연료를 상대로 개럴당 1.25에서 1.75달러 규모로 세액 공제를 해줄 방침입니다. 이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생 디젤 세액 공제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SA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SAF는 화석 연료, 항공유와 달리 옥수수, 사탕수수, 폐식용유 등에서 얻은 원료를 발효시켜서 생산을 하는 친환경 항공유입니다. 이를 사용하게 되면 항공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SAF의 최대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항공유 가격이 1년 새 폭등을 하면서 SAF와 기존 항공유 간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친환경 항공유 보급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 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반면 국내 상황은 아직까지는 친환경 항공유를 수출할 정도로 설비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런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어제 시장에서는 GS, S-오일 등 정유 테마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 연료 원료인 팜오일을 직접 생산해서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증류를 생산하고 있는 JC케미칼이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살펴볼 만한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제가 좀 전에도 시황에서 말씀드린 JC케미칼입니다. JC케미칼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디젤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경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디젤과 발전소의 벙커시유를 대체하는 발전용 바이오 중유를 정유사 및 발전사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 회사를 통해서 오일팜, 플레이테이션 사업을 진행 중인데 대부분 매출이 내수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슈 분석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내년부터 친환경 항공유에 세액 공제를 해주기라고 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JC케미칼이 강세를 보였었죠. JC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바이오 연료 원료인 팜오일을 직접 생산을 해서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를 생산 중입니다. 매출액은 3,929원으로 전년 대비 46%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 상승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3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1%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산업부에서 친환경 석유 대체 원료 확대 방안을 발표를 앞두고서 바이오 연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JC케미칼의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환경보호청의 전기차 산업 바이오 연료 혼합 프로그램 추가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JC케미칼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바이오 디젤 연속식 생산 공정을 자체 설계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바이오 연료 기업 최초로 팜 오일을 직접 생산을 해서 정유사 등에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매출의 확대와 영업이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JC케미칼 측에서 밝혔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 속에서 친환경 섹터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21일 평에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상승 추세에 이르면서 60일 이평에서 저항받는 모습을 보였었죠. 전일 윗골이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61일평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면서 61일평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121일평 저항선까지 탄력받으면서 올라가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상승 모멘텀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 관점이 아닌 단기급으로 수익 실현하기 바라시면서요. 수익 구간은 1차와 2차로 분할 매도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진입가는 7,400원 제시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 8,000원, 2차 목표가 8,8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이 이슈와 더불어서 JC케미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건님 마지막으로 오늘장 작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떤 작전 펼쳐볼까요? 네, 전일 미 증시가 영국의 안정, 그에 따른 달러의 약세, 금리 하락과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인플레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승했던 점은 우리 증시에 우호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낙폭이 컸던 전기차 업종과 2차 전지 업종이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에서 소프트웨어 업종과 일부 반도체 업종 등 호재성 재료가 유입이 된 부분은 우리 증시에서 관련 종목군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증시 마감 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 등의 하락이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미 연준의 당국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달 1월 1일에서 2일까지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돌입을 하는 것인데요.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미 증시 상황은 국내 증시의 현재 밝은 점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이 한국에 더한 강경책을 부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또한 미 증시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오늘은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상응하는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실적들이 향후 지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화권 증시와 환율의 변동성 모두 지켜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시장에 대한 작전까지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작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좀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와 관련된 이슈, 이 환율이 최근 변동성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신다고요? 네, 우선 환율이 최근에 좋아졌죠. 환율을 살펴본다라면 이 7, 8월 정도에는 1,300원 정도에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폭 좀 올랐었죠. 이전의 환율을 기억을 해보면
1150원에서 1250원 정도로 움직이다가 한번 여름에 레벨업을 살짝 했었죠. 근데 8월부터는 레벨업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8월부터 9월 달엔 뭐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환율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9월 말, 10월 초 정도 되니까 1450원까지 많이 좀 올라왔는데 10월 달 들어서 특히 최근에는 이제는 이 환율의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좀 안정감을 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금리도 환율이 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 금리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에서 좀 더 많았었는데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를 훌쩍 뛰어넘었던 금리가 이제는 4%대 초반으로 떨어졌고요. 환율과 금리가 우호적인 환경,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드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전일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안정된 게 최근에 좀 느껴지죠. 이런 안정적인 상황이 이런 환율의 변동성 축소 그리고 이 국채금 채권 금리 안정과 함께 국내 증시에도 좀 들어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변동성이 축소된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 관련돼서 저희가 시장을 이해하기에 좋은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위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 이 외국인의 수급에 특히나 더 이 주가나 수급의 의존도가 큽니다. 근데 환율이 안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외국인의 수급이 달라졌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월 20일 하루를 빼고 외국인이 매일 이 국내 증시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의 수급도 비슷합니다. 9월 28일부터 전일까지 딱 두 번, 10월 20일과 10월 24일 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주가 지수 자체가 9월 하순부터 9월 말부터 이 10월 최근까지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말부터 반등을 시작을 해서 9만 원 이상으로 올려는 이후에 소폭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 우호적인 수급 환경과 바닥을 좀 찍은 모습이 확연히 좀 드러나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주 분위기가 바닥을 찍었고 국내 증시도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반등 가능성이 좀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주가적으로도 좀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는 외국인의 수급, 대외 변수도 상당히 좀 우호적이고 이 주가 가격적인 면도 바닥권에 좀 가깝고 바닥을 확인하고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정도 접근을 해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SK 하이닉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 시초 가격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위크가 진행 중입니다. 실적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실적 시즌에 돌입함과 동시에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정리해 주신다고요. 우선 실적 시즌, 국내 증시의 실적 시즌이 이제 좀 있으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미국 증시는 시작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간다라는 이 이유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의 본연의 가치인 실적에 시장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적 관련해서 종목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많이 상승을 하고요. 실적이 나쁜 종목은 좀 많이 하락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갔을 때는 종목별로 변동성이 종목별로도 좀 적어야 되는데 실적에 따라서 등락의 폭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 올라가겠죠. 당분간 지수는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굉장히 추세적인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지수가 크게 올라간다 그러면 다 같이 올라갈 텐데 지수가 제한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 종목 상승하고요. 실적이 나쁜 종목 좀 하락하는데 이 폭이 서로의 격차가 상당히 커질 그런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런 모습들 본다라면 당분간은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좀 커지면서 미국의 실적이 잘 나온 섹터들이 국내 증시에도 분위기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개별 종목별로도 실적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음 분기 혹은 내년 초 정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든지 전망치가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관심을 가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체크포인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관련돼서 저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2위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3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한 90%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천억 원대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업계가 사실은 발목을 2분기까지 좀 잡았었던 이유는 실적이 생각보다 개선되는 속도가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도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가 기대보다 좀 더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았었는데 3분기부터는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는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이제는 이 수주 잔고가 아닌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3분기부터 확인이 됐다라는 게 가장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외,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테슬라가 이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주가가 종종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실적적인 면에서 전기차 이 업체들은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좋고요. 그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 이 실적은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좀 놓고 본다라면 지금이 전고점 부근이라서 전일 같은 경우 일부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이 매물 하루 이틀 정도만 소화하면 다시 전고점 돌파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초 가격 정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